일단은 숙제에서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86번 286번 문제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나도 책을 좀 펴고. 자, 286번 볼게. 자, 어떤 공을 위로 올린대. 그쵸? 위로 올리면은 우리 생각에 이런 식으로 최고점에서 정지 상태가 나타나겠죠? 그치? 그리고 아래로 다시 떨어질 거야. 이렇게. 근데 위로 올릴 때 초기 속도가 몇이래요? 그치, 10m/s야. 그러면 여기에서는 뭐예요? 정지 상태죠? 정지 상태니까 여기 속도는 몇이겠어? 0이 되겠죠? 그리고 바닥 지면에 도달할 때 순간 속도가 몇이래? 30m/s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중력 가속도는 문제에서 10m/s 제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1초마다 10m/s씩 변하는 걸 말하는 거죠. 근데 잘 봐봐. 이 위로 올라갈 때는 변하기는 하는데 가속도가 마이너스 가속도가 되겠지. 중력이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니까.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떤 운동이 일어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해본다면은 VT 초기 속도가 10m/s고요. 요렇게 돼서 속도가 0이 되는 거죠. 점점. 이해돼요? 이때 기울기가 마이너스 10이 된다는 거고. 그럼 기울기가 마이너스 10이면 여기가 몇이겠어요? 몇 초? 1초 때 속도가 0이 되겠죠. 이해돼? 그래서 1초구나. 자, 그럼 다시 이제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는 그냥 자유낙하라고 생각해도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다시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나오겠네. 이해돼요? 그래서 초기 속도 이 나중에 속도가 30이 된다라는 이야기는 3초 때 30m/s 이렇게 되겠네. 이해돼? 이번엔 플러스 가속도니까. 그래서 결국엔 3초가 걸린다. 그럼 이 운동이 일어나는데 걸리는 시간은 몇 초야? 총 4초 정도라고 얘기를 해주면 되겠네. 이해돼? 자, 그러니까 올라갈 때도 가속도는 10인데 방향만 다르다는 이야기죠. 감소하는 방향으로. 이해돼요? 또 질문? 268번. 안녕. 자, 268번 문제 맞죠? 268. 자, 그림은 질량이 m, 3m인 세 물체를 마찰이 없는 수평면 위에서 출발선에 놓았고, 자, 각각 힘을 F, EF, F에 일정한 힘을 갖는 시간 동안 작용하는 실험을 나타낸 거다. 가속도와 힘의 관계, 그리고 가속도와 질량의 관계를 알아볼 수 있는 실험을 옳게 짝지은 것은 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일단 가속도의 법칙으로 보면은 F는 ma죠. 자, 그럼 문제 봐봐. 가속도와 힘의 관계, 일단. 가속도와 힘의 관계를 알고 싶다라는 이야기는 하나는 통제시켜 놔야죠. 누굴 통제시켜야 될까? 질량이 일정할 때를 생각해 보면 되겠죠. 이해돼요? 질량이 일정할 때 힘이 강하게 작용한다면 가속도 역시 커야 된다라는 게 힘과 가속도의 관계죠. 두 번째 관계는 가속도와 질량의 관계래요. 이번에 두 번째는 F는 ma에서 가속도가 있어. 가속도와 질량의 관계를 알고 싶다라는 이야기는 여기서 뭘 일정하게 만들어줘야 돼?
힘을 일정하게 만들어줘야겠지. 그렇다면 예를 들어 질량이 작을수록 가속도는 크다라는 걸 찾아볼 줄 알면 되겠지. 자, 이걸 찾는다면은 가속도와 힘과 관계는 질량이 일정해야 돼. 그러면 1번과 2번이겠지. 그러면 생각해 보면은 2번에서 EF가 작용했네. EF가 작용했으니까 가속도는 두 번째 게 더 크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가속도와 질량의 관계에서는 힘이 똑같이 작용해야 되니까 1번과 3번이 될 수 있겠지. 이해돼요?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네. 또 질문? (295번) 자, 295번 볼게. 자, 30m/s의 속도로 직선 도로를 달리던 자동차가 브레이크를 밟아 정지할 때까지 90m를 이동하였다. 자동차가 정지하는 동안 속도는 일정하게 변화했다. 자, 정지하는 동안 자동차의 가속도는 몇 m/s 제곱인가를 구해봐라. 봐봐. 자, 잘 모르겠으면 VT 그래프 그리면 해결이 된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쵸? 자, 처음 속도가 몇이라고 하고 있어요? 0초일 때 속도가 30m/s래. 자, 근데 이 녀석이 요때 브레이크를 밟아가지고 정지한다는 얘기고 가속도는 일정하겠죠? 그치? 그러면 이때 여기에 넓이가 이동거리죠. 브레이크를 밟고 정지할 때까지 걸리는 거리를 우리는 뭐 제동거리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죠. 그치? 그러면 여기에서 90m가 이동했다. 90m. 그러면 결국에 여기가 몇 초일까? 6초면 되겠네. 이해돼? 아시겠어요? 그러면 가속도 A는 공식으로 써보면, 공식이 아니죠, 뭐 개념으로 써보면 이렇게죠. 6초 동안 속도가 변했는데 나중 속도는 0이고요. 빼기 처음 속도가 30m/s다. 그럼 결국에 마이너스 5m/s의 제곱이에요 하면 되겠죠. 이해돼? 혹은 그냥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거지. 1초마다 5씩 줄면 6초에 0 될 수 있는 거잖아. 이해돼? 이렇게 생각해도 돼. 자, 그러면 1번은 이렇게 해결이 되고 정지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당연히 6초. 아시겠죠? 또 질문? 없어요. 세연이 숙제했니? 세연이 질문 없어? 자, 없으시면 자, 오늘 125페이지 충돌과 안전 여기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도 이어서 물리 파트를 진행할 거예요. 오늘 부분이 사실 저번 주 배웠던 것보다는 조금 더 쉬워요. 조금 더 쉬워. 물론 저번 주 내용이 좀 잘 잡혀 있을 때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운동량이랑 충격량이라는 것을 배우게 될 건데 그걸 배우기에 앞서 먼저 우리는 교과과정상 뉴턴의 운동 3법칙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뉴턴의 운동 3법칙. 첫 번째는 관성의 법칙이에요. 관성. 자, 관성이라는 거는 물체의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을 관성이라고 하죠.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 그러면 이걸 유지한다라는 건 두 가지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
정지해 있는 물체는 계속 정지하려고 하겠죠. 그치? 그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정지관성이라고 불러요. 정지해 있는 물체는 계속 정지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얘기를 해본다면은 수레에다가 비커를 이렇게 올려놓고 위에다가 이렇게 물을 채워놨어요. 물을 채워놨어. 근데 여기에서 이 수레를 내가 앞으로 급 출발시킬 거야. 급 출발시키면 수레랑 비커는 붙어 있으니까 움직이겠지. 움직일 건데 안쪽에 있는 물은 아직 가만히 있고 싶어 하는 거야. 이해돼? 그러면 수레랑 비커랑 앞으로 살짝 오면 그때 물은 가만히 있을 거래요. 그렇다면 물은 가만히 있을 거니까 물은 사실상 이렇게 뒤쪽으로 쏠리게 되겠지. 이해돼요? 이게 정지관성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 요 수레는 움직이려고 하지만 물은 가만히 있으려고 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비슷한 이야기를 또 하나 해본다면은 뭐 먼지털이? 자, 우리 뭐 베개나 이불 같은 거 이제 먼지 털 때 이렇게 팡팡 두드리지. 그치? 이렇게 두드리는 이유는 거기 붙어 있는 먼지들은 가만히 있으려고 하는데 이제 천들이 뒤로 가니까 먼지는 가만히 있어서 날아가는 거죠. 이해돼? 요런 먼지털이도 정지관성의 한 예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운동관성. 자, 운동관성은 움직이는 물체는 계속 움직이려고 한다라는 얘기인데 조금 더 얘기를 하면 계속 등속 직선 운동하려고 한다. 이게 운동관성이에요. 계속 등속 직선 운동하려고 한다라는 게. 자, 이것도 수레를 이용해서 한번 얘기해 보면 수레에다가 비커를 이렇게 올려놓고요. 물을 담아놨어요, 또. 자, 근데 이 녀석이 움직이고 있었대, 원래. 움직이고 있었대. 예를 들어서 2m/s의 빠르기로 등속 직선 운동하고 있었어요. 자, 근데 이 녀석이 갑자기 여기서 급정지한 거야. 급정지. 급정지를 하면은 수레랑 비커는 멈췄지만 안에 있는 물은 아직 움직이는 중이라는 얘기예요. 이해돼? 안에 있는 물은 아직 움직이는 중이라는 얘기는 물이 앞쪽으로 쏠리겠지, 이번에. 이해돼요? 물이 앞쪽으로 쏠리겠죠? 이런 걸 우리는 운동관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뭐 비슷한 예시로 뭐 버스 손잡이 같은 것도 예제로 나올 거야. 버스에 우리가 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 버스가 갑자기 급정지하면 앞으로 쏠릴 겁니다. 그쵸? 이거는 운동관성. 버스가 갑자기 급출발하면 뒤로 쏠릴 겁니다. 이거는 정지관성. 구분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구분해 주시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요 얘기도 한번 해볼까요? 자, 운동관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볼 건데 2kg, 1kg짜리 물체가 움직이고 있었대요. 각각 1m/s, 2m/s의 빠르기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었대. 그러면 이때 얘를 뭐 A, 얘를 B라고 합시다. 관성의 크기는 누가 크니? 라고 이렇게 묻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은 많이들 헷갈려 하는 게 관성의 크기, 누가 더 멈추기 어렵냐 뭐 이런 얘기가 될 텐데 얘가 더 빠르니까 그러면 얘가 더 크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빠른 녀석이. 근데 하지만 여기에서 맹점이 하나 있는 게 관성의 크기는 오로지 질량과만 연관성이 있어요. 오로지 질량.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본다면은 관성의 종류는 두 가지죠, 지금. 정지관성과 운동관성. 그러면 정지해 있는 물체도 관성을 갖는다는 얘기지. 이해돼요? 그럼 정지해 있는 물체가 관성을 갖는다는 얘기는 속도가 0이어도 관성은 존재한다가
가 되겠네. 그렇기 때문에 빠르기랑은 상관이 있어 없어? 없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정지관성이 존재하므로 관성의 크기는 무조건 뭐만 가지고 판단하는 거야? 질량을 가지고만 판단하는 거예요. 그럼 질량을 가지고만 판단한다면 관성의 크기는 이때 A와 B 중에 누가 큰 거야? A가 더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아시겠죠? 관성은 무조건 질량이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자, 뉴턴의 제2법칙은 가속도의 법칙이에요. 가속도의 법칙. 이건 사실상 저번 주에 했죠. 가속도의 법칙. F는 ma다. 자, 정리 한번 하고 갈게. 자, 오늘 숙제 질문에도 있었던 건데 한 번 더 해보자. 자, 힘이 일정할 때 질량과 가속도의 관계는 질량이 작을수록 가속도가 크다죠. 그치? 자, 이번에 질량이 일정할 때 힘이 크게 작용한다면 가속도도 커져야 된다. 이 얘기죠. 자, 이번에는 가속도가 일정할 때 힘이 크면 질량은 작아야 된다. 아, 질량이 작아? 쏘리. 가속도가 일정할 때 질량이 크면 힘도 커야 된다. 뭐 이 얘기가 되죠. 이해돼요? 이런 게 가속도의 법칙이다라고 기억해 주면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봐요. 다음 페이지에. 자, 3법칙은 작용 반작용이야. 자, 이거죠. 벽을 치면 내 주먹이 아파요. 그쵸? 왜? 벽도 나를 쳤기 때문에. 요걸 우린 작용 반작용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치? 작용 반작용 상태 하나만 얘기를 해보면, 자, 테이블 위에 어떤 물체가 올려져 있어요. 예를 들어 2kg이라고 얘기를 해보자. 2kg? 그치? 2kg이라고 얘기를 해보자. 그러면 현재 이 물체는 힘을 받고 있죠? 무슨 힘을 받고 있을까? 중력을 받고 있겠죠? 중력. 자, 중력 얼만큼 받을까? 지구에서 중력은 질량 1kg당 9.8N이 작용하고 있죠. 이해돼? 그러면은 결국에 19.6N이 작용하고 있겠죠. 왜? 질량 1kg당 9.8N의 중력이 작용하니까. 이게 무게죠, 결국에. 2kg의 무게. 이게 무게예요, 무게. 무게만큼 중력이 작용하고 있어요. 근데 중력이 작용하지만 얘는 움직이지 않고 있어. 이게 작용 반작용이죠. 지금 작용이 일어났지만 그것에 대한 반작용으로 테이블이 이 물체를 떠받치는 힘이 있는 거죠. 책상이 물체를 떠받치는 힘이 존재하는 거야. 그러면 이 책상이 물체를 떠받치는 힘은 몇 뉴턴의 힘일까요? 똑같이 19.6N으로 떠받치고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 이 작용과 반작용은 힘의 크기는 같으며 방향은 반대죠. 방향 반대.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물체는 작용 반작용 상태에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이해돼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요게 중요한 거야. 작용 반작용이 일어날 땐 힘의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다라는 거. 이해되죠? 그래서 오늘 이 작용 반작용이 조금 쓰이게 될 거야. 이따 충격량 얘기할 때.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운동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운동량. 별표.
자, 운동량 우리 기호로 이제 P라고 쓸 거예요. 운동량 P. 운동량이란 정의가 운동하는 물체가 갖는 물리량을 운동량이라고 얘기를 해요. 운동하는 물체가 갖는 물리량. 조금 정의가 애매모호한데 어쩔 수가 없어. 자, 이 운동량은 운동 에너지랑은 또 다른 거예요. 알겠어? 그래서 우린 간단하게 이렇게 이해할게요. 어떻게 맞으면 아플까를 생각하면 돼. 어디에 맞으면 아플까? 예를 들어 이렇게 한번 볼까요? 자, 1kg짜리 공이 1m/s의 빠르기로 나한테 날아오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맞았어. 아프겠죠. 1kg가 1초에 1m 가는 빠르기면 꽤 빠른 속도잖아. 누가 집어 던져서 맞았어. 아파요. 근데 이번엔 2kg짜리를 가지고 똑같이 1m/s의 빠르기로 자, 또 나한테 또 던진 거야. 나한테 또 던진 거야. 그러면은 내가 이 두 가지 경우 중에 뭐가 더 아플까? 두 번째 거, 그치? 2kg으로 맞았을 때 더 아플 거예요. 더 아픈 걸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결국에 현재 1kg와 2kg짜리 요 물체들 운동에서 운동량은 질량에 비례하여 크다는 얘기지. 그쵸? 질량이 클수록 운동량은 큰 거야. 자, 그리고 하나만 더 해보자. 이번에는 2kg짜리 물체로 2m/s의 빠르기로 나한테 또 던졌어요. 자, 그러면 얘랑 얘 중에 뭐가 아플까? 더 빨리 던진 게 아프겠죠. 그치? 그래서 이번엔 이렇게 묶어보면 운동량이라는 건 빠르기에 비례하는 거야. 속도에. 속도예요. 속도. 자, 그래서 요 두 개를 다시 한번 연결을 하면 결국 운동량이라는 거는 물체의 질량 곱하기 속도입니다. 속도예요. 속도. 자, 그렇다는 이야기는 이놈의 운동량 역시 뭐가 있다는 이야기야? 방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치? 이해되죠? 그래서 방향성이 있다, 똑같아요. 플러스 마이너스에 대한 운동량이 있다. 근데 이것에 대한 의미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일 경우야. 이해되죠? 그러니까 얘가 앞으로 가는 운동량이라면 플러스 운동량은, 마이너스 운동량은 뒤로 가는 운동량을 말하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꼭 방향성이 있다라는 걸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럼 운동량 계산 한번 해보자. 첫 번째 계산. 자, 2kg짜리 물체가 2m/s의 빠르기로 움직이고 있대요. 요 물체의 운동량은 2kg 곱하기 2m/s죠. 그래서 계산 때리면 4 단위가 중요하죠. 킬로그램 미터/s가 운동량이죠. 이 물체 운동량은 그냥 질량과 속도를 곱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도 나올 수 있겠지, 반대로. 자, 질량이 m인 녀석이 4m/s의 빠르기로 움직이고 있는데 이 녀석의 운동량이 12kg 미터/s예요 라고 얘기 나왔어. 그러면 이때 질량 m은 몇이에요? 4분의 12가 될 거니까 결국에 3kg이에요 해주시면 되겠지. 그쵸? 그러니까 P는 MV에서 운동량을 물어볼 수도 있고 질량을 물어볼 수도 있고 적진 않았지만 V를 묻는 것도 있겠지.
이해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그 밑에 운동량 변화량 나오는데 운동량 변화량은 그건 좀 별표를 또 쳐봐. 그 안에서 또 중요한 거야. 자, 운동량의 변화량이래. 우리 저번 주에 얘기했죠. 변화량이라는 거는 항상 나중에서 처음을 빼는 걸 운동량 변화량이라고 하는 거겠죠. 그렇지? 나중에서 처음을 빼는 거야. 그러면 바로 예제를 좀 들어봅시다. 자, 1kg짜리 물체가 1m/s의 빠르기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근데 이 녀석이 나중에 보니까 5m/s의 빠르기로 움직이고 있었대요. 등가속도 운동을 한 거겠죠. 그치? 일정한 힘을 받아서 등가속도 운동을 한 거야. 그러면 일단 운동량 변화량부터 계산을 해본다면은 운동량 변화량은 나중 운동량이 몇이에요? 5죠. 나중 운동량은 5kg/m야. 여기 질량 안 써놨지만 1kg이겠지. 운동하면서 질량이 변하지 않았을 테니까. 근데 여기에서 빼기 1kg/m예요. 해줘서 운동량 변화량은 4kg/m다. 요거라는 거죠. 아시겠어요? 운동량 변화량은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돼. 근데 이걸 우리가 어디에 써먹을 거냐? 써먹는 거 한번 얘기해 보자. 두 번째. 이번엔 정지에 있던 물체래. 정지에 있던 물체래. 근데 얘가 일정한 힘을 받아서 나중에 보니까 얘 질량은 2kg인데 V의 빠르기로 움직이고 있었대요. V의 빠르기. 근데 문제에서 요건 알려주네요. 이 물체의 운동량 변화량이 10kg/m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얘기를 해줄 수도 있고 혹은 그래프로 그려줄 수도 있겠지. 그럼 구해야 되는 거. 어찌됐든 뭐 10kg/s. 그러면 결국에 이게 처음 운동량이 몇이에요? 0이죠. 처음 운동량은 0이야. 근데 나중 운동량이 몇이라는 이야기니? 나중 운동량이 10kg/m라는 이야기겠죠. 운동량 변화량이 이만큼이니까. 이해돼? 그런데 나중 운동량이 10kg/m라는 이야기는 질량 2kg 곱하기 나중 속도 요게 되는 거죠. 그럼 문제에서 요 나중 속도를 구하라는 거는 어떻게 구하면 돼요? 아, 이게 10이 되는 거니까 결국에 V는 몇이 될 거야? 5m/s예요. 이렇게 잡아주면 되는 거죠. 이해돼요? 그래서 처음 운동량과 나중 운동량을 가지고 우리는 운동량 변화량을 구할 수가 있고 운동량 변화량을 또 알고 있다면은 우리는 나중 속도를 구할 수도 있는 거야. 이해되죠? 나중 속도 구하는 건 이런 식으로 구하는 거야. 자, 그럼 세 번째. 비슷하게 그래프로도 한번 해보자. 그래프. 질량이 2kg짜리 물체의 운동에 대한 운동량 변화 그래프래요. 질량이 2kg짜리 물체에 대한 운동량 변화 그래프. 시간에 따라서 운동량이 점점 증가하는 운동을 하고 있대. 시간에 따라서 운동량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그때 1초 때 운동량은 2고요. 2초 때 운동량이
4고요. 뭐 3초 때 운동량은 6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왔어. 그쵸? 그러면 운동량이라는 거는 MV잖아. 근데 질량이 2kg이라는 걸 알고 있죠. 이해돼? 그럼 질량이 2kg이니까 2 곱하기 V를 하면 2가 나온다는 얘기지. 그러면 1초 후에 빠르기는 몇이 될 거야? 1m/s라는 이야기죠. 2초 후에 빠르기는 몇이라는 이야기예요? 2m/s라는 이야기지. 3초 후에 빠르기는 3m/s라는 이야기지. 이해돼요? 그러면 결국에 이 운동량 변화 그래프를 보고 우리는 뭘 유추할 수 있어야 돼요? VT 그래프를 유추할 수 있어야겠죠. VT 그래프를 그려보면 역시나 같은 형태의 VT 그래프가 나오겠지. 이해돼요? 왜? 물체의 질량은 일정할 거다라고 볼 거니까. 근데 숫자만 좀 달라지는 것 뿐이죠. 1, 1, 2, 2 이런 식으로. 이해돼요? 그래서 운동량 변화 그래프의 경우에 우리는 해석을 어떻게 하시면 돼요? 운동량 변화 그래프는 VT 그래프와 비슷하다, 같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거죠. 왜? 질량의 변화는 없을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요 운동량 변화 그래프를 보고 그냥 VT 그래프로 해석을 하고 요 녀석은 지금 등 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구나 라고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쵸? 그냥 등 가속도 운동하고 있구나 라고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됐죠? 운동량은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고, 자, 운동량과 세트로 나오는 개념이 한 가지가 있어요. 충격량 I라는 거. 충격량 I, 이것도 별표. 자, 운동량은 사실상 운동량만 가지고는 뭐 크게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우리 문제를 풀 때. 그래서 운동량이랑 이 충격량이 짬뽕이 됐을 때 난이도가 좀 상승할 수 있는 거거든. 그래서 충격량 한번 정리해보자. 충격량도 마찬가지인데 아플 거 생각하면 돼요. 아플 거. 근데 이렇게 생각하죠. 이제 아픈다는 거. 힘과 시간에 대한 관계로 얘기를 할 거야. 그래서 친구랑 뭐 예를 들어 손목 맞기를 한다라고 생각해보자. 손목 맞기. 자, 내가 이 친구의 손목을 이렇게 때려가지고 아프게 하려고 해요. 엄청 세게 때리고 싶어. 그러면 방법은 일단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즉, 충격을 많이 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 힘을 세게 주면 되죠. 온 힘 다해 패면 되는 거야. 아시겠죠? 온 힘 다해 세게 패면 충격량이 커질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힘과 충격량은 비례한다라고 보는 거고요. 자, 근데 내가 온 힘 다해 팼는데 이 새끼가 안 아프대. 그러면은 더 고통을 줘야겠죠. 그럼 어떻게 줄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은, 자, 때릴 때 이제 테크닉을 써야겠죠. 테크닉. 힘 말고 이제 테크닉. 자, 때릴 때 그냥 찰싹 때리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돼? 치고 손 떼지 말고 계속 누르는 거야. 침과 동시에. 이해돼요? 그러니까 충격을 계속 오래 시간 준다는 얘기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 결국에 이 충격량 I는 T, 시간과 비례한다라는 이야기. 시간과 비례한다. 그래서 용어 정리 새로 좀 하자. 그럼 충격량에서 말하는 요 힘은 뭘 말하냐면 충격력을 말하는 거고요. 충격력. 그리고 요 T는 뭘 말하는 거냐면 충돌 시간을 의미하는 거야. 충돌 시간.
그래서 마찬가지로 얘네들 묶어보면은 이렇게 할 수 있죠. 충격량 I는 힘 곱하기 시간이에요 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충격량 I는 힘 곱하기 시간이다. 자, 그러면 충격량도 한번 우리가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 자, 어떤 물체가 정지해 있었대. 그치. 정지해 있었는데 내가 여기에서 힘을 줬어요. 몇 뉴턴 줄까? 4뉴턴의 힘을 줬다라고 생각해 보자. 4뉴턴의 힘을. 근데 이 4뉴턴의 힘을 몇 초 동안 줬냐면 2초간 줬대요. 그러면 이때 이 물체가 받은 충격량을 계산해 본다면 이때 이 4뉴턴의 힘을 주는 게 이게 충격력이죠. 충격력. 그리고 요 2초 동안 접촉해 있었다는 이야기죠. 힘을 주면서. 이해돼? 이게 충돌 시간인 거야. 그러면 이때 이 물체가 받은 충격량은 힘 곱하기 시간이므로 4뉴턴 곱하기 2초 해서 8뉴턴 세크라고 얘기하겠죠. 그럼 지금 단위 나왔네. 충격량의 단위는 뭐라고? 뉴턴 세크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자,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도 문제가 나올 수 있겠지. 정지? 아니야. 어떤 물체가 움직이고 있었대요. 2m/s. 아, 이거는 그치. 미안해. 요거는 조금 이따 하자. 조금 이따 하자. 조금 이따. 헷갈릴 수 있어서 조금 이따 할게요. 자, 돌아가서 그러면 일단 계산까지는 한 거야, 우리가. 그치? 계산까지는 한 거야. 그러면 이 물체에 대해서 그래프를 한번 좀 바로 그려볼게요. 그래프를 한번 바로 얘기를 해보자. 자, 어떤 그래프냐면 힘시간 그래프예요. 힘시간 그래프. 자, 지금 힘이 4뉴턴의 힘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몇 초 동안? 2초 동안. 2초 동안 4뉴턴의 힘이 작용하고 있어. 그러면 이때 이 물체가 받은 충격량을 찾아봐라 라고 얘기하면 뭐 하면 돼요? 이 면적 구하면 되는 거겠지. 힘 곱하기 시간이니까. 그래서 그래프에서 FT 그래프의 면적이 뭘 말하는 거다? 충격량을 말하는 거다. 됐죠? 자, 그러면 세 번째. 이게 매우 중요한 거야. 충격량과 운동량과 충격량의 관계를 한번 알아봅시다. 자, 공식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운동량은 MV였죠. 그치? 운동량은 MV였어. 충격량 I는 FT예요. 자, 이 둘을 묶어줄 수 있는 법칙을 우리는 하나 배웠어. 가속도의 법칙. F는 ma. 묶어보자. A는 델타 T분의 델타 V였죠. 그쵸? 델타 T분의 델타 V였죠. 그럼 여기에서
자, 여기 V가 있네. V. 그래서 운동량 변화량이라는 건 M 델타 V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치? 질량의 변화는 없는 거니까 속도 변화에만 비례하겠지. 운동량 변화량이라는 건. 그러면 여기에서 V에 대한 게 여기 튀어나와 있죠. 델타 V. 그럼 델타 V는 A 델타 T가 되는 거지. 이해되니? 그러면 여기에다가 집어넣어 볼까요? 그치. 이렇게 집어넣어 보자. 그러면 P는 M A 델타 T지. 그래 안 그래? 이해되니? 그럼 봐봐. MA가 뭐예요? F지. 그치? 그럼 델타 P는 FT네. 이해돼요? 그럼 결국에 P는 운동량 변화량, FT는 충격량이네요. 이해돼요? 그럼 결국 운동량 변화량은 충격량 I와 동일한 거죠. 이해돼? 다르게도 한번 해볼까? 똑같이 나와. I는 FT였죠. 그치? 그러면 I는 F는 MAT죠. 똑같죠? I는 A는 T분의 델타 V죠. 근데 뒤에 T가 하나 더 있죠. 그러면 TT 날라가지요. I는 M 델타 V가 됐어. M 델타 V는 운동량의 변화량이죠. 그래 안 그래? 뭐 이래저래 해봐도 막 그냥 다 똑같은 걸로 나오네 그냥. 어떻게 출발을 하더라도 그냥 똑같은 거네. 이해돼요? 그래서 중요한 게 나온 게 뭐야? 얘 운동량이랑 충격량은 결국 똑같은 거야. 운동량, 충격량은 결국에 그 크기에 대한 이야기는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크기에 대한 이야기는. 그래서 단위까지 정리를 해보면 운동량의 단위는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죠. 충격량의 단위는 뉴턴 세크죠. 그쵸? 그럼 마찬가지로 이 둘은 또 똑같다는 얘기지. 단위 역시. 서로 더하거나 빼거나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야. 자, 그러면 이걸 한번 응용해 볼게. 이제 좀 이해가 될 거야. 봐봐. 네 번째. 자, 봅시다. 자, 어떤 물체가 있었어. 뭐라고 할까? 2kg. 2kg짜리 물체가 처음에 정지에 있다고 하자. 정지에 있었어요. 근데 여기다 내가 힘을 줘요. 4N의 힘을 줘요. 몇 초 동안? 4초 동안 힘을 줬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충격량 계산하면 4초 4뉴턴. 가해진 충격량 I는 몇이에요? 16 뉴턴 세크의 충격을 준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뭐라 그랬어? 16 뉴턴 세크가 결국 16kg 미터 퍼 세크야. 이게 뭔데? 결국 운동량 변화량을 주고 있는 거죠. 이해돼요? 그쵸? 운동량 변화량을 준 거야. 그러면 정지에 있었으니까 처음 운동량은 0이죠. 근데 나중 운동량은 몇이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야? 결국 이거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지. 이걸 통해서. 그래서 나중 운동량이 16kg 미터 퍼 세크니까 우리는 저 녀석의 4초 이후의 속력을 알 수 있죠. 어떻게? 질량이 2kg 곱하기 나중 속도. 그러면 V는 몇일 거예요? 8m per sec죠. 돼? 그럼 저 문제에서 이렇게만 문제를 내놓고 이 물체의 가속도까지 물어볼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처음엔 정지인데 4초 후에 8m per sec의 빠르기를 가졌으니까 가속도 A는 2m per sec 제곱이에요. 라고 대답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 지금 우리가 운동량 따로 배우고 충격량 따로 배우고 가속도 따로 배웠어. 그 세 가지가 한 번에 융합된 상태네요, 지금. 이해돼? 이제 삼위일체가 된 거야. 지금부터가 이제 진짜 재밌어지는 거지, 사실. 이해돼요? 아시겠죠? 운동량이라는 거는 결국 충격량과 동일한 거다 라고 기억해 주면 돼. 그러면 이렇게도 문제 나오니까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질량이 M인 축구공이 있대요. 질량이 M인 축구공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이 공을 발로 찼대요. 발. 쭉쭉쭉쭉쭉쭉 축구가. 뭔가 이상한데? 발로 이렇게 찼대요. 그럼 발로 차면 공이 앞으로 나가지. 이해돼요? 공이 앞으로 나가죠. 정지해 있던 축구공을 발로 차서 공이 앞으로 나가. 그러면은 이 공이랑 발이 붙어 있는 동안만 충격을 줄 수 있는 거지. 충돌 시간은 짧겠죠. 찰나지. 그래서 그래프는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공을 찰 때는 사실상 기계처럼 일정하게 힘을 계속적으로 줄 수 없는 거지. 이해돼? 그래서 일반적인 상황에서 시간에 따른 힘 그래프는 어떻게 나오냐면은 일반적인 충돌 상황에서는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요. 알겠죠? 공이 처음에 발에 닿았을 때 공이 좀 찌그러져서 힘을 좀 많이 줬죠? 공이 다시 회복되면서 날아가다가 발에서 떨어지는 거야, 이때가. 알겠죠? 시간 굉장히 짧겠죠? 뭐 예를 들어 0.1초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역시나 이렇게 그래프가 나오면은 실제로 나중에 대학교 가면 이걸 적분해서 면적을 구하라고 할 거야. 근데 우리는 그거 할 필요가 없겠죠? 여기 면적을 문제에서 알려줄 거예요. 예를 들어서 OMV라고 알려줘요. OMV다. 이때 그러면은 이 공이 내 발에서 떨어져서 날아가는 순간 속력은 어떻게 되니?를 물어볼 거야. 아시겠죠? 그럼 봐봐. 충격량이 OMV다. 충격량이 OMV다라고 주고 있는 거네요. 충격량. 그럼 이게 결국 뭐예요? 운동량 변화량이죠. 결국 충격량과 운동량 변화량은 똑같은 거니까. 이해됐죠? 그러면
처음 운동량은 0이야. 근데 운동량 변화량이 5MV일 때 나중 운동량은 몇이 되는 거야? 결국 똑같이 5MV가 되는 거지. 그러면 나중 운동량 5MV에서 질량, 축구공의 질량은 변했어, 안 변했어? 안 변했죠. M 그대로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똑같이 나중 속력, 축구공의 나중 속력이 되겠네. 그럼 축구공의 나중 속력은 몇 V라고 할 거예요? 5V라고 해주면 돼. 이해돼요? 그러니까 실제 숫자로 문제가 나오지 않더라도 기호로 문제가 나오더라도 똑같이 적용시키면 됩니다. 이해돼요?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지금까지 해본 거는 정지에 있는 물체한테 힘을 줘서 운동량을 가지게 했죠. 그렇지. 정지에 있는 물체한테 힘을 줘서 운동량을 가지게 했어. 그래서 조금 뒤에서는 뭐 해볼 거냐면은 정지에 있는 물체가 아니라 운동하던 물체한테 힘을 줘서 운동량을 변화시켜 볼 거야. 알겠죠?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한 10분만 쉬었다가 이어서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되셨죠? 잠깐 쉬었다 갑시다. 쉬는 시간
자, 이제 예제를 조금만 더 들어볼게요. 자, 이번엔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도 한번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자.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 자, 대표적인 거 하나만 얘기할게. 자, 2kg짜리가 힘을 받았대요. 힘을 받았대. 자, 그래서 힘을 받았다. 요 녀석이 힘 받지 말자. 힘 받지 말고 10m/s의 빠르기로 움직이다가 등속 직선 운동 10m/s의 빠르기로 움직이다가 벽에 부딪혔대요. 이번에. 그럼 벽에 부딪히면 어떻게 될까? 튕겨져 나오겠지. 그치? 그래서 튕겨져 나왔다. 튕겨져 나왔을 때의 빠르기가 그때 2m/s의 빠르기였다 라고 기억해보자. 그러면 이때 우리가 먼저 구해봐야 될 게 자, 벽이 받은 충격량을 계산해 볼게요. 벽이 받은 충격량. 그러면 일단은 공의 처음 운동량은 어떻게 계산이 돼요? 20kg m/s다 라고 계산이 되죠. 자, 그런데 이 공의 나중 운동량은 그럼 어떻게 되니? 충돌 직후에 나중 운동량은 2kg짜리 공이 2m/s의 빠르기로 튀어나오는 거죠. 나중 운동량은 몇이야? 그치, 4kg/s예요.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되는 건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라고 했죠. 그래서 운동량도 방향이 있다라고 얘기했었어. 반대 방향으로 나오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줘야겠지. 이해돼요? 그럼 여기에서 운동량의 변화량은 나중 운동량 마이너스 4kg m/s에서 처음 운동량 20kg m/s를 빼준 만큼이겠지? 그쵸? 그럼 결국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24kg m/s가 운동량의 변화량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렇다면 이때 받은 충격량은 운동량 변화량과 같기 때문에 요걸로 계산하면 된다는 거죠. 이해돼? 근데 조금만 더 쉽게 이야기를 해볼게. 결국 20kg m/s의 운동량을 가지고 있던 녀석이 마이너스 4kg m/s죠. 왜? 반대 방향으로 충격을 받았기 때문인 거야. 그러면 충격량과 운동량은 사실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더하거나 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결국에 반대 방향으로 충격을 받았으니까 이 녀석의 운동량이 커져야 돼, 작아져야 돼? 작아져야겠죠. 그치? 충격을 받았으니까 그만큼 충격량이 어떻게 되는 거야? 빠지는 거야, 마이너스. 이해돼요? 그만큼 충격량이 빠지는 거라고. 빠지면 그게 나중 운동량이 되겠죠. 이해돼? 그러면 결국에 빼기 네모를 한 게 이렇게 돼야 된다라는 얘기네. 네모는 당연히 몇이겠어? 네모는 24가 되겠죠. 이게 충격량이라는 얘기야.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까지 한번 얘기를 해보자. 만약에 이때 벽이 공한테 가한 충격력 F, 평균 충격력이 240N이었대요. 평균 충격력이 240N이었대. 라고 가정한다면 이때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 벽과 공의 뭐까지 구할 수 있을까? 충돌 시간까지 구할 수 있어요. 왜? 충격력을 구했으니까. 충격량이 24kg m/s죠. 뉴턴세크로 고치자. 충격량이니까. 뉴턴세크죠. 근데 마이너스가 붙어야겠지? 근데 요거는 힘 몇이야? 마이너스 240N이지. 여기서는 왜 마이너스가 붙어?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는 거니까. 그러면 여기에 곱하기 충돌 시간을 곱해주면 되는 거죠. 그럼 충돌 시간은 몇 초가 될까요? 0.1초가 되겠죠. 이해돼? 그래서 그래프로 그려보면 충돌이니까 이런 그래프가 나타나겠지 또. 여기 시간이 몇 초라는 거야? 0.1초였다는 얘기죠? 그때 요 면적이 몇이라는 이야기예요? 면적 요만큼이라는 얘기가 되겠지. 이해돼요? 자, 다른 예제도 하나만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엔 이렇게 해보자. 단단한 바닥에 어떤 공이 떨어질 거래. 떨어질 거래. 그러면 떨어지기 직후에 떨어질 때 여기 속력이 30m/s래요. 바닥에 닿기 직전의 속력이. 그럼 우리 알고 있죠? 일단은 30m/s라는 이야기는 몇 초 동안 낙하했다는 이야기야? 3초 동안 낙하했다는 이야기죠. 그럼 3초 동안 낙하했다는 이야기는 우리는 요 높이까지 알 수 있죠. 지난주 시간에 했던 거지. 높이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요 그래프 그리면 되는 거지. 3초에 30m/s다. 그러면 이때 면적이 높이가 되는 거죠. 이해돼? 그럼 15 곱하기 3이 될 거니까 몇이에요? 45m에서 떨어진 공이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러면 얘가 바닥에 충돌한 후 다시 튀어 올랐대요. 다시 튀어 올랐대. 튀어 오르겠죠. 단단한 바닥이니까. 그럼 튀어 올랐을 때 이 녀석이 튀어 오른 직후의 속력이 10m/s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녀석의 질량은 1kg이래. 그럼 이때 이 바닥이 공한테 가한 충격량. 저 문제랑 똑같은 거죠, 사실. 뭐만 달라진 거야? 방향만 달라진 거야. 이해돼요? 방향만 달라진 거야. 자, 그럼 이렇게 계산해 봐야죠, 또. 바닥과 충돌 직전의 운동량. 몇일까요? 30이겠죠. 단위 생략할게. 30이겠죠. 근데 충돌 직후. 자, 튀어나왔을 때를 말하는 거지. 튀어나올 때 몇으로 튀어나온다고? 이렇게 튀어나온다고 했지. 그럼 충돌 직후 운동량은 몇이야? 10이지. 근데 주의해야 되는 게 뭐예요? 마이너스라는 얘기죠. 그러면 반대 방향으로 힘을 준 거니까 충돌 직전에서 충격량만큼 빼주면 그게 충돌 직후가 되는 거죠. 이해돼? 빠지는 거야. 그러면 얼만큼 빠져야 이만큼이 되니? 20? 아니죠. 40만큼 빠져야 이만큼이 되는 거지. 이해돼요? 그러면 우리가 충격량 구했으니까 문제에서 만약에 충돌할 때 가해진 힘이라든지 혹은 충돌할 때 걸린 시간이라든지 둘 중 하나를 안다면 FT가 40이다라는 걸 통하여 둘 중 하나를 마저 구해낼 수 있겠지. 이해돼요? 그래서 요거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알겠어?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 만약에 이 공을 떨어뜨렸는데 튀어나오는 것까지는 얘기하지 않았어요. 튀어나오는 것까지는 얘기하지 않고 정지했대요. 정지했다. 그럼 그렇게 얘기하면은 충격량이 40이라고 할까요? 아니죠. 정지했다라고 얘기하면 충돌 직후의 운동량을 몇으로 잡아야 돼? 0으로 잡아야 되는 거야, 그때는. 그러면은 충격량이 몇이 될 거야? 30이 되겠죠. 돼? 그러니까 즉 문제를 끝까지 읽어야 됩니다. 튀어나오는 상황인지 아니면 그냥 정지해 있는 상황인지 이게 또 달라요. 이해돼요? 그래서 그거 기억을 좀 해줘. 요게 충격량과 운동량을 묶은 좀 심화된 예시라고 볼 수 있겠죠. 아시겠죠? 자, 그러면 별표 하나 치고 개념 더 나가보자. 충격량의 이용. 자, 충격량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용하는 예시들을 대하여 조금 더 얘기를 해볼 거예요. 자, 첫 번째. 일단
안전장치에서 많이 사용하는 이론이거든. 안전장치. 그러니까 안전장치 쿠션 생각하면 되는 거야. 쿠션. 대부분의 쿠션들. 자, 쿠션의 원리는 일단 원리는 요거야. I는 FT인데 충격량이 일정할 때, 그러니까 똑같은 충격량을 받더라도 덜 다쳐야 될 거 아니야. 그게 안전장치죠. 이해돼? 똑같은 충격량을 받더라도 덜 다쳐야 돼. 덜 다치려면은 충격력이 약해져야 된다는 이야기죠. 이해돼요? 덜 다치려면 충격량이 똑같더라도 힘을 덜 받게 해야 돼요. 그럼 힘을 덜 받게 하려면 우리 뭘 해야 돼요? 충돌 시간을 길게 해주면 되는 거죠. 충돌 시간을 길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해돼? 이게 쿠션이에요. 오케이? 그럼 예를 들어 이렇게 보자. 자, 어떤 계란이 있대요. 계란. 꽤 큰 계란이야. 100g짜리 계란이 있대요. 100g짜리 계란을 떨어뜨리는데 여기 와서 떨어질 때 직전 속력이 10m/s까지 증가했대요. 1초 동안 떨어진 거죠, 결국에. 1초 떨어진 거죠. 그때 바닥에 떨어지는데 여기에다 뭘 대놨냐면은 쿠션을 대놨대요. 쿠션. 푹신한 바닥. 그래서 계란이 안 깨질 거래. 계란이 안 깨질 거래.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운동량 변화량 한번 계산해 볼까 또? 운동량 변화량. 그럼 운동량 변화량에선 충돌 직전 운동량은 몇이에요? 0.1kg 곱하기 10이죠. 충돌 직전 운동량은 1이었네요. 이해돼? 그럼 충돌 직후 운동량은 몇이야? 0이 되죠, 결국에. 왜? 쿠션에서 정지해 있을 거니까. 안 깨지고. 아시겠죠? 그러면 이때 충격량, 받은 충격량은 몇이 되는 거야? 충격량은 1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럼 또 봐봐. 이번엔 쿠션이 아니라 단단한 바닥의 경우. 단단한 바닥. 계란은 단단한 바닥에서 튀어 올라요? 깨지겠죠. 결국 이 얘기네요. 단단한 바닥에서의 충격량 변화량 역시 똑같이 구할 거야. 충돌 직전 마이너스 충격량이 충돌 직후다. 결국에 얘가 1이 되고요. 얘가 0이 되니까 충격량은 똑같이 1이 되죠. 무슨 소리냐면은 지금 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린 계란이 두 개가 있는 건데 하나는 단단한 바닥, 하나는 쿠션이야. 그러면 어쨌든 하나는 깨지고 하나는 안 깨졌겠지만 그 두 계란의 운동량 변화량은 똑같다는 얘기죠. 그 두 계란의 받은 충격량은 똑같다는 이야기야. 충격량이 일정하다는 걸 지금 얘기한 거예요. 근데 결과가 다르죠. 하나는 깨지고 하나는 안 깨졌어. 같은 높이에서 떨어졌을 때 그런 거야 지금. 이해되죠? 그러니까 충격량이 똑같은 거죠. 자, 그런데 이 충격량이라는 거는 FT라고 얘기했잖아. 얘가 깨졌다는 이야기는 충돌 시간이 짧고 충격력이 컸기 때문인 거죠. 얘가 안 깨진 이유는 충격력은 작고 충돌 시간이 길었기 때문인 거예요. 왠지 생각하면 쿠션이라는 거는 얘 부딪혔을 때 이렇게 점점 들어가죠. 쿠션이. 이해돼요? 쿠션이 점점 들어가면서 충돌할 거 아니야. 그럼 완충이 된다는 거죠, 결국엔. 점점 들어가니까. 이해돼? 그러니까 충돌 시간이 더 길겠지. 예를 들어 단단한 바닥에서 충돌 시간이 0.1초였다라고 한다면 푹신한 바닥에서 충돌 시간이 뭐 1초 뭐 이렇게 되는 거죠. 푹신 이거니까. 얘는 단단한 바닥이니까 그냥 떨어지면 딱 바로 깨져버리고. 무슨 말인지 이해돼? 완충이기 때문에 시간이 더 오래 걸릴 거야. 충돌 시간이. 그래서 이 두 경우에 대해서 시간에 따른 힘의 그래프를 그려본다면 이렇게 그려집니다.
자, 먼저 단단한 바닥의 경우는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야. 이런 식으로. 그랬을 때, 여기 시간이 예를 들어 0.1초였다라고 생각해보자. 그럼 쿠션에서는 그래프가 어떻게 나올까?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게 쿠션. 여기가 0.2초. 이렇게 되겠죠. 이해돼? 그렇다는 이야기는 평균 힘의 크기도 절반 정도로 줄어든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계란이 깨져 안 깨져? 안 깨진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근데 여기에서 생각해 봐야 되는 거는 단단한 바닥이 받은 요 그래프의 면적 S1, 쿠션 면적 S2. S1과 S2는 어떻게 해야 될까? 같아야겠지. 이게 충격량이 같다라는 얘기죠. 알겠어? 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자. 계란이 아니야. 계란이 아니고 쇠구슬이래. 쇠구슬. 쇠구슬은 깨져 안 깨져? 안 깨져. 그리고 문제 상황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네. 단단한 바닥에서 쇠구슬이 부딪힌 뒤에 튕겨 올라왔대요. 이렇게까지만 얘기했어. 튕겨 올라왔을 때 시간에 따른 힘의 그래프라고 해서 이렇게 똑같이 그려줬어. 튀어 올랐을 경우에는 이게 같다라고 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죠. 튀어 올랐을 경우에는 S1의 면적이 어때야 돼? 더 커야겠죠. 운동량 변화량이 더 클 거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래서 튀어 오른 경우 S1이 S2보다 커야 됩니다. 그래프는 똑같이 나올 거야. 같은 형태로. 더 커야 된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야? 그래프가 그냥 이렇게 조금 더 크게 나온다는 얘기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더 얘기를 해보면 튀어 오르면 충돌 직후의 운동량이 0이 아니잖아.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을 가질 거잖아. 이해돼요? 그렇다면은 요 i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래서 면적은 더 S1이 넓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튀어 오른 경우 문제를 끝까지 읽어라 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이해돼요? 자, 그래서 이것들에 대한 예시들을 또 한번 이야기를 해본다면은 대부분의 안전장치들 푹신푹신한 거는 다 이 원리가 쓰이는 거야. 충돌 시간을 길게 하여 충격력을 줄이는 겁니다. 조심해야 돼. 충격량을 줄인다고 하면 돼, 안 돼? 안 돼. 푹신한 걸 쓰더라도 충격량은 똑같았잖아. 이해돼? 충돌 시간을 길게 하여 충격력을 줄이려고 하는 얘기예요. 알겠죠? 에어백도 마찬가지죠. 그치? 뭐 예를 들어 번지 점프 줄도 마찬가지겠죠. 고무줄로 쓰는 거. 그치? 만약에 그거 그냥 끈으로 한다고 해봐. 그치? 떨어졌을 때 허리 바사삭 하겠죠. 그치? 뭐 이런 고무줄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또 많이 쓰는 게 자동차 범퍼도 그런 식이야. 자동차 범퍼. 자, 자동차 범퍼 뭐 아직 잘 모르시겠지만 자동차의 차체와 범퍼는 만드는 재질이 달라요. 예를 들어 문짝과 범퍼는 재질이 달라. 문짝은 쇠로 만들어요. 쇠. 근데 범퍼는 플라스틱이에요. 범퍼는 플라스틱.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 좀 그런데 범퍼는 사실 소모품이라는 개념이에요. 소모품. 범퍼 조금 박았다고 막 되게 마음 아파하고 그러는 분들이 꽤 많으신데 미국이나 영국, 뭐 독일 이런 데서는 범퍼 박으면 그냥 그건 소모품이야. 범퍼 박으면. 범퍼는 잘 찌그러질수록 좋겠죠 또.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뭐 잡담인데 내가 생각하기에 가장 안전한 차는 나는 볼보라고 생각하거든. 볼보. 볼보가 스웨덴 차예요. 스웨덴 차. 근데 스웨덴이라고 하면은 뭐 사실 뭐 잘 우리나라에서는 크게 알려지지 않은 나라기도 하고요. 문화 자체가. 그런데 스웨덴 인구수가 굉장히 적어. 인구수가 굉장히 적어. 굉장히 적은데 스웨덴에서 자국 자동차로 볼보를 만들었어요. 근데 볼보가 자동차를 그래서 굉장하게 안전하게 만들어요. 인구수가 적기 때문에. 차 사고를 통해서 손실되는 인구수를 없애는 거죠. 볼보차를 타다가 죽은 사람은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게끔. 이해돼? 그래서 나라에서 볼보 신차를 만들어낼 때 규제를 하죠. 안전점검을 할 거 아니야. 굉장히
빡빡하게 안전점검을 한대요. 그래서 굉장히 안전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근데 사고 난 차를 한번 보잖아. 볼보 사고 난 차를 한번 보면은 어떻게 생겨 있냐면, 뭐 어떤 사고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자동차가 뭐 요렇게 있어. 뭐 자동차가 요렇게 있다라고 해보자. 이렇게 있는데 사고가 나면 요 앞부분이 없어요. 거의 그냥 반파야, 사고 나면. 그래서 요 승객석에 있는 운전자는 안 다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자체를 엄청 튼튼하게 만들고 여기는 좀 약한 거야. 왜? 정면 추돌 사고가 났을 때 여기 앞이 충돌 시간을 길게 하는 거지. 뭔 말인지 이해돼? 그래서 차는 차 상태를 보면 와, 저렇게 사고가 났는데 사람이 산다고 하는 사고들 웬만하면 당연한 일이야. 사실 여기만 멀쩡하면 웬만하면 당연한 일이야. 왜? 여기가 많이 심하게 부서지면 심하게 부서질수록 완충을 잘했다는 얘기니까. 뭔 말인지 이해돼요? 그래서 사실 이 앞부분은 약하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범퍼도 플라스틱을 쓰는 거고. 이해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여기 앞을 또 너무 약하게 만들면 주행 안정성이 떨어지겠지. 그리고 또 너무 약하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요 앞에 보통 뭐가 있어 얘들아? 엔진이 들어있죠. 엔진은 쇠죠. 엔진은 쇠야. 내구성 때문에 쇠로 만들어. 강철로 만드는데 여기 사고가 나면은 이 엔진이 어디로 오겠어? 밀려 들어와서 요 바닥으로 내려가. 이 바닥으로 내려가면은 되게 위험한 게 엔진이 승객석을 뚫고 들어왔을 경우에 운전자 조수석의 사람들은 다리가 잘려요. 다리가 잘려, 이럴 경우에. 그래서 이런 문제를 또 볼보는 어떻게 해결했냐면 여기에다가 엔진이 지나갈 수 있는 길을 미리 만들어 놔가지고 앞으로 정면 추돌이 일어났을 때 엔진이 운전석을 비껴서 옆으로 탈거가 돼. 엔진이 그냥 옆으로 날아가요. 사고 나는 걸 보면. 그래서 뭐 그런 것까지 생각을 했더라고. 굉장히 안전한 차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이래. 그래서 뭐 잡담이지만 자동차는 이 앞부분이 잘 빠개질수록 안전한 차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선생님이 군대를 운전병을 했거든. 군대에서 운전병을 했는데 군차는 튼튼하게 만들어. 튼튼하게 만들어서 차 전체가 강철이야. 차 전체가 강철이야. 알루미늄 안 써요. 약한 거 안 써. 무조건 강철이야. 그래서 차 웬만하면 안 찌그러져. 그래서 운전교육을 처음에 군대 가서 이제 운전교육을 받을 때 그 얘기를 해. 사고가 나면 괜찮다. 차는 멀쩡하다. 하지만 운전자는 죽는다. 라고. 차는 멀쩡한데 운전자가 죽어. 군대가 참 그래. 군인은 많으니까 사고가 나면 차를 살려야 되는 거야. 기동성. 다른 사람이 운전하면 되니까. 그래서 군차를 가지고 사고 나면 진짜 크게 다쳐요. 차가 멀쩡하니까. 완충작용을 하는 거야, 못 하는 거야? 못 하는 거지. 이해돼요? 그래서 방금 좀 길게 이야기했는데 다시 얘기할게. 충돌 시간을 길게 하면 충격력이 작아지는 거야. 충격량이 작아지는 건 아니란 얘기죠. 자, 그럼 두 번째 예시 하나만 더 해보자. 두 번째. 두 번째는 뭐 일반적으로는 충격량 자체를 늘리는 방법이에요. 충격량 자체를 늘리는 방법. 보통 이제 스포츠에서 많이 활용이 되는데 이번엔 요거야. 운동선수들이 연습을 막 열심히 해. 뭐 예를 들어 골프 선수, 예를 들어 뭐 야구 선수, 뭐 공을 때려야 되는 사람들 일반적으로 공을 때리는 사람들이 연습을 막 열심히 해. 물론 힘도 좋아지겠지. 근데 힘이 좋아지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힘이 약한 운동선수가 있다라고 해보자. 그 선수는 힘이 약해요. 내가 가진 힘이 약해. 그래서 힘은 계속 일정할 거야. 연습을 하더라도 힘은 일정할 거야. 근데 연습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어느 날 공을 멀리 보내기 시작했어요. 힘이 세진 거예요. 테크닉이 좋아진 거겠죠. 그 테크닉이 충돌 시간을 길게 하는 거예요. 이게 테크닉이야.
충돌 시간을 길게 해서 충격량을 높이는 방법인 거죠. 즉 공을 칠 때 끝까지 밀어서 치는 거예요. 이해돼? 즉 공이 이렇게 날아올 때 공을 치는데 공을 칠 때 배트에 끝까지 붙어 있게 한다는 거죠. 골프채에 공이 끝까지 붙어 있게 한다는 거예요. 이해돼요? 공을 끝까지 붙어 있게 연습을 안 했을 때는 쳤을 때 공이 날아가 버리겠죠. 그러면 힘을 오랜 시간 줄 수 있어요? 충돌 시간을 길게 줄 수가 없겠지. 그래서 연습을 열심히 한다는 테크닉이 좋아지는 거는 배트 스피드를 빠르게 해서 공을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돼? 그러면 충돌 시간이 더 길어지겠지? 그럼 충돌 시간을 2배로 늘린다고 해봐. 충격량이 2배나 커지는 거야. 그러니까 힘을 2배 키우는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두 번째 효과는 요거야. 그래서 예제 하나만 줄게. 자, 요런 권총이 하나 있대요. 권총. 자, 그리고 이런 저격총이 하나 있다라고 해볼까? 이런 저격총이 하나 있대. 그럼 똑같이 총알을 쏠 거야. 근데 우리 알고 있죠? 권총은 멀리 못 나간다라는 걸. 멀리 못 나가요. 권총은 단거리예요. 근데 왜 멀리 못 나갈 거냐면은 여기서 똑같이 화약이 터졌을 때 이 총은 힘을 어딜 지나가면서 받아? 이 총열을 지나가는 동안 힘을 받는 거죠. 그치? 근데 이런 저격총 같은 경우는 여기서 화약이 터졌을 때 이 총열을 지나가는 동안 계속 힘을 받는 거야. 똑같은 양의 화약이 터지더라도 이 녀석은 여길 지나가서 총알이 여길 빠져나오는 순간 힘을 받아 못 받아? 못 받는 거야. 힘을 받아 못 받아? 못 받는 거야. 그러면 시간이 작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는 얼마 못 가서 떨어지겠지. 이해돼요? 근데 이런 저격총 같은 경우는 오랜 시간 동안 힘을 받은 총알이 날아가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에 충격량이 더 큰 거는 누구예요? 총알의 충격량이 더 큰 거는 이 저격총의 충격량이 더 클 수밖에 없겠죠. 왜? 힘을 받는 시간, 충돌 시간이 더 길었기 때문에. 이해되죠? 이런 식으로도 응용이 되는 거야.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활용을 해볼 수 있다. 충격량.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그치. 이렇게까지 하면 우리가 운동량이랑 충격량 개념 자체는 다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뒤쪽에서 우리가 문제를 몇 가지 좀 한번 손을 좀 대보도록 할게요. 자, 313번 문제. 이거 같이 한번 해보자. 313번 문제. 자, 그림은 질량이 m인 공이 V의 속력으로 수평 방향으로 날아왔대요. 날아와서 그거를 사람이 테니스 라켓으로 쳤대. 그래서 반대 방향으로 날아갔대요. 근데 그러면 그 테니스 공이 라켓과 충돌하는 동안 받은 힘을 그래프로 그려준 거야. 근데 이때 그래프의 면적이 4mv다 라고 얘기하고 있네. 그래프 면적 4mv의 의미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충격량을 의미하는 거죠. 또한 뭘 또 의미하는 거야? 운동량 변화량을 의미하기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질량이 m인 녀석이 v의 속도로 날아왔으니까 처음 운동량은 몇이야? mv죠. mv. 근데 반대 방향으로 공을 쳤기 때문에 충격을 준 거죠. 반대 방향으로 준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충격량을 더해줘야 돼, 빼줘야 돼? 빼줘야겠죠. 그럼 얼만큼을 빼줘야 돼요? 4mv만큼 빼줘야겠지. 이렇게 되면은 결국 라켓으로부터 공이 날아가는 순간 운동량은 몇이 될 거야? 마이너스 3mv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때 날아가는 테니스 공의 질량은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잖아. 그러면 결국에 이 마이너스 3mv라는 거는 질량이 m이고 곱하기 나중 속도를 곱해주면 되는 거네요.
그러면 이때 요 나중 속도라는 거는 몇이 될 거야? 마이너스 3V가 되겠지. 그러면 여기에서 마이너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반대 방향으로 날아가기 때문에 붙은 부호지. 자, 그럼 보기. 공이 라켓으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MV래요. 4MV가 되겠죠. 자, 공이 라켓에 작용한 평균 힘의 크기는 T분의 4MV다 라고 하고 있어. 그러면 충격량을 우리가 요거라고 알고 있잖아. 4MV라고. 근데 요게 뭐라고? 힘 곱하기 시간이라고 알고 있죠. 이해돼? 근데 그래프를 보니까 충돌 시간이 T라고 하고 있지? 이해돼요? 그러면 결국에 F는 T분의 4MV다.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결국에 니은도 맞는 말이고, 무슨 소리야? 공이 라켓에 충돌한 후 떠나는 순간 속력은 3V다. 맞는 말이죠. 떠나는 순간 마이너스 3V. 이해돼요? 이렇게 문제가 나와요. 자, 314번. 자, 그래프 해석 한번 해보도록 하자. 자,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나왔어.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직선 운동하는 물체의 운동량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거다. 자, 그러면 이게 운동량으로 나왔잖아. 근데 운동량은 MV죠. 근데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움직이는 물체의 질량은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죠. 그렇다는 이야기는 우리는 이 운동량을 뭘로 봐도 상관없어? 속도로 봐도 상관없어요. 즉, 이 그래프는 VT 그래프라고 봐도 상관은 없겠죠. 그리고 문제에서 질량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자, 그러면 있는 대로 옳은 걸로 있는 대로 골라보래. 기억. 물체가 받은 알짜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은 서로 반대 방향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봐봐. 어찌됐든 V가 커지고만 있죠. 이해돼? 속도가 빨라지고만 있는 거야. 어느 구간에서든지 간에. 그럼 어찌됐든 힘은 운동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네. 이해돼요? 자, 그럼 기억은 틀렸고, 니은. 물체에 작용하는 가속도의 크기는 증가하다가 감소하는데, 가속도는 뭐니? 가속도가 뭐예요? 단위 시간 동안 속도 변화량을 말하는 거죠. 단위 시간 동안 속도 변화량이라는 거는 이 VT 그래프에서 뭘 말해요? 기울기가 가속도가 되겠지, 결국. 기울기. 그럼 이런 곡선 그래프에서 기울기를 의미하는 거는 접선의 기울기가 되는 거지. 확인해봐. 가속도가 점점 커지다가, 그쵸? 가속도가 점점 커졌죠, 지금. 커지다가 가속도가 점점 어떻게 돼요? 작아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가는 동안엔 가속도가 커지는 거고, 여기를 가는 동안엔 가속도가 작아지고 있다는 거죠. 이해돼요?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물체에 작용하는 가속도의 크기는 증가하다가 감소한다. 니은은 맞는 말이지. 자, 그리고 디귿. 물체의 운동 방향은 한 번 바뀐대요. 바뀔까요? 안 바뀌죠. 물체가 그냥 점점 빨라지고만 있잖아. 근데 많이 빨라지다가 조금 빨라지는 거죠, 그냥. 많이 빨라지다가 조금 빨라지는 거지. 그러면 어찌됐든 계속 앞으로만 가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해돼요? 자, 그러면 물체 운동 방향이 한번 바뀌었다라고 얘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만약에 이 그래프를 여기까지 내리면 되죠. 마이너스의 속도를 가지면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지. 이해돼요? 마이너스의 운동량을 가질 때가 반대 방향인 거야. 그래서 언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요때 운동 방향이 한번 바뀌는 거지. 아시겠어요? 문제 상황은 요까지만 나온 거니까 결국 운동 방향이 바뀐 적은 없죠. 요렇게 되더라도 운동 방향 바뀌는 거 안 바뀌는 거야? 안 바뀌는 거야. 여기에서 바뀌는 거야. 이해되죠? 그래서 디귿은 틀린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다음 페이지에서 또 316번 문제 같이 또 풀어볼게요.
자, 질량이 0.2kg인 공을 10m/s의 빠르기로 정지해 있던 질량이 1kg인 나무 토막을 향해 수직하게 던졌더니 5m/s의 빠르기로 반대 방향으로 튀어나오는 모습을 나타낸 거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있는 대로 골라봐라. 자, 일단 기억에 공의 운동량 변화량 밑줄, 운동량 변화량 밑줄. 뭘 구하라는 거야? 충격량을 구하라는 거죠. 충격량 구하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처음 운동량이 몇이에요? 0.2 곱하기 10이 될 거니까 2kg m/s가 처음 운동량이죠. 그럼 튀어나왔을 때 운동량은 나중 운동량. 그러면 0.2 곱하기 5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몇이에요? 1kg m/s가 되는 거죠. 이해돼? 근데 중요한 건 반대 방향이니까 마이너스죠. 그러면 가해진 충격량 I는 빼지는 거죠. 빼지는 거고 그럼 몇을 빼줘야 돼요? 3을 빼야 요게 나오겠죠. 그러면 공의 운동량 변화량의 크기는 3이다.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문제에서 운동량 변화량의 크기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사실 부호는 이 문제에선 관심이 없었던 거죠. 이해돼? 근데 만약에 너네 내신에서 이 문제 이렇게 나오고 주관식으로 공이 받은 충격량을 쓰시오. 운동량 변화량을 쓰시오. 라고 얘기한다면 그냥 3이라고 하면 감점이에요. 그때는 마이너스 붙여야 돼. 문제에서 운동량 변화량의 크기를 쓰시오 하면 부호 안 써도 상관없어. 알겠니? 근데 만약에 그냥 운동량 변화량을 구하시오. 충격량을 구하시오 하면 부호 써야 돼 안 써야 돼? 꼭 써줘야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럼 기억은 맞고. 자, 그럼 나무 토막이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1이다 라고 하고 있어요. 이게 충격량이 3이잖아. 이게 FT죠. 그치? 근데 충격량 크기구나 그냥. 충격량 크기는 그냥 똑같이 3이죠. 작용 반작용이니까. 그치? 이건 그냥 똑같은 거죠. 그래서 니은은 틀린 말이네. 1이 아니라 3이 되겠지. 자, 디귿 충돌 후 나무 토막의 속력은 3mv다 라고 얘기하고 있네. 그러면 봐봐. 결국 나무 토막이 몇 킬로그램이야? 1kg짜리가 뭐 하고 있어요? 정지하고 있었던 거죠. 나무 토막 자체는. 근데 얘가 뭐 한 거야? 충격을 받은 거죠. 이해돼? 그럼 충격을 받아서 나중 운동량이 생겼겠지. 그럼 처음 운동량은 몇이야? 0이죠. 근데 충격량 얼마나 받았어? 공이 받은 충격량과 동일하겠죠. 그래서 얼마나 받은 거야? 3만큼 받은 거죠. 그러면 결국에 나중 운동량은 몇이 될 거야? 3이 되겠지. 근데 이 녀석 나무 토막의 질량이 1kg 그리고 속력이 3m/s다. 그럼 운동량이 될 거니까 나중 운동량은 질량이 1kg 곱하기 나중 속력, 나중 속도가 되겠네요. 그럼 나중 속도는 몇이에요? 3m/s다라고 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기억 디귿이 정답이에요 라고 보면 돼요. 이해돼요? 이런 식으로 푸는 거야. 오케이. 자, 우리 한 문제만 더 해보자. 자, 318번. 자, 그림 가는 수평면에서 질량이 1kg 물체가 3m/s의 빠르기로 P점을 통과하는 순간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자, 그리고 물체는 Q 지점에서 벽과 충돌한 후 다시 P를 향해 운동한다. 그림 나는 물체가 P를 처음 통과한 뭐라고 써요? 물체가 그림 나는 P를 처음 통과한 순간부터 속도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그러면 이에 대한 설명. 자, P와 Q 사이의 거리는 12m다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그래프를 봐봐.
자, 그래프는 이렇게 나왔어. 자, 그럼 P에서 Q까지의 거리는 충돌할 때까지 걸린 거리를 말하는 거죠. 가는 거리. 그럼 뭐예요? 여기서 충돌이 일어났겠죠? 0.5초 동안 충돌이 일어난 거고. 이해돼? 여기서 충돌이 일어난 거니까 몇 미터? 12m가 PQ까지의 거리가 맞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벽이 공으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처음 운동량 그리고 나중 운동량을 비교해 보면 되겠네. 질량은 1kg이라고 했어. 그러면 처음 충돌 전의 운동량 P 전 운동량은 몇이야? 3이죠. 그리고 여기가 충돌 직후죠. 충돌 직후 운동량 몇이에요? 마이너스 2죠. 질량은 1kg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여기에서 가해진, 빨간색이 저기 있네. 가해진 충격량 I는 빼지는 거지. 몇이 빠져야 돼요? 마이너스 5만큼 빠져야 되는 거지. 그러면은 공이 받은 충격량은 1N세크가 아니라 5N세크가 될 거죠. 그리고 공이 벽으로부터 받은 평균 힘의 크기래요. 아, 그럼 충격량이 5야. 충격량이 5인데 힘 곱하기 충돌 시간일 거야. 그럼 충돌 시간은 몇 초예요? 0.5초가 되는 거죠. 그치? 그래서 T가 0.5초다. 그러면 F는 몇일 거예요? 10N이겠지. 그래서 디귿은 틀린 말이다가 되겠네요. 이해돼요? 자, 보니까 이거 VT 그래프 나왔고요. 운동량도 나오고요. 충격량도 나오죠. 그렇죠? 즉, 여기까지 배운 게 우리는 등속 직선 운동, 등가속도 운동, 운동량, 충격량 얘네들이 다 합쳐진 문제들이 나오는 거야. 아시겠어요? 근데 오늘 배운 것만 좀 다시 정리를 하자면 딱 하나만 기억하면 돼. 운동량 이꼴 충격량이야. 개념 자체는 사실 다르지만 우리가 계산상에서는 더하고 빼는 게 가능하다는 얘기지. 이해돼? 그래서 운동량 변화량을 구하시오. 충격량 구하면 돼. 충격량을 구하시오. 운동량 변화량 구하면 돼. 마지막에 단위만 잘 써주면 돼요. 충격량을 구하시오라고 했는데 킬로그램 미터 퍼세크라고 쓰면 돼, 안 돼? 안 돼. 충격량을 구하시오라고 하면 뉴턴세크라고 써야 돼. 운동량 변화량을 구하시오 하면 뉴턴세크 쓰면 돼, 안 돼? 안 돼. 킬로그램 미터 퍼세크를 쓰는 거야. 알겠죠? 단위만 조심하고 운동량과 변화량은 사실 같은 거다라고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죠? 그리고 안전장치 원리 기억하고 야구 선수가 힘은 없는데 어떻게 하면 공을 멀리 보낼 수 있는 건지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안전장치는 충격력을 줄이는 거고 야구 선수는 충격량을 늘리는 거야. 근데 하는 행위는 똑같죠? 어떻게 하는 거야? 충돌 시간을 길게 하는 거예요. 됐니? 그래서 오늘 수업 그렇게까지만 최종적으로 정리해주면 되고 예제 문제들 많이 풀어줬으니까 문제 풀 때 조금 더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숙제는 360번까지 풀어오시면 되겠지요. 아시겠죠? 자, 그럼 오늘 아침부터 수업 듣느라 고생하셨고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